한겨울 눈보라 속 한 남자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날씨 앱을 확인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17도. 하지만 그는 걱정이 없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한 바닥이 기다리고 연료 걱정 없이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사는 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중동 산유국도, 천연가스가 넘쳐나는 북유럽도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토록 안정적인 에너지 생활이 가능할까? 어떻게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자원을 찾아내고 심지어 에너지로 바꿔내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석유는 없지만 그보다 더 값진 자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그리고 시민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대한민국을 도시유전이라는 개념의 선두주자로 만들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의 본보기가 되게 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까지도 연료로 바꾸는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산유국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르쿠스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기술과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유럽 곳곳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08년 어느 국제에너지 박람회에서였습니다. 전시된 자료 중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스에서 도시유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전이라니요? 제게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나라였지 에너지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를 지키던 한국 기업의 기술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석유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몇 년 후 직접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한국 사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1973년 그리고 다시 1979년 두 번의 오일 쇼크는 한국이라는 자원 빈국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산업은 멈추고 학교와 공장에서는 난방이 끊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느꼈던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기업가는 석유가 없으면 공장도, 경제도, 나라 전체도 멈춘다며 울먹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한국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당장 석유를 뽑아낼 수는 없었지만 대체 에너지, 절약 기술, 재활용 시스템, 무엇이든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국내 유전을 찾기 위한 탐사가 본격화되었고 동시에 전 국민이 전기를 아끼고 기름을 절약하는 캠페인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전등을 끄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난방을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저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법을 찾아 나서다니 얼마나 강한 의지와 공동체 정신이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단지 기술만으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한계도 많았을 것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거름마였고 무엇보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유의 끈기와 집념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도시유전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초대받아 방문한 친환경산업단지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시설 한가운데에서 검은 액체가 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옆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분류되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연료유입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열분해해서 뽑아낸 우리만의 석유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에서 석유를 뽑아내다니
말 그대로 도시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에너지 생산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땅속 깊이 시추기를 박아 석유를 찾는 대신 도시 곳곳에 있는 생활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 그 기술의 핵심에는 열분해라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고온의 반응로 안에서 산소 없이 플라스틱이나 유기물 쓰레기를 가열하면 이 물질이 열분해되어 기름 형태의 유기화합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유분은 정제하면 연료유가 되고 일부는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이 과학 이론으로만 배웠던 개념이었기에 실제로 산업화된 형태로 눈앞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도시유전이라는 말은 당시 한국 언론이 만들어낸 신조어였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와 유전을 결합한 이 단어는 한정된 자원을 넘어서려는 한국인의 창의성과 끈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서울 근교, 대전, 울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다양한 지역의 자원화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폐목재, 폐타이어까지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쓰레기가 아니라 연료 혹은 원료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조차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따로 수거된 음식물 찌꺼기는 혐기성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로 전환되고 이 가스는 난방이나 발전용 에너지로 다시 사용됩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도시 전체의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연결된 경우는 드뭅니다. 한 도시의 하수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센터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에너지 팩토리처럼 작동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도시유전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프로젝트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이 나서고 기업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낸 과정을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유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손끝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라. 그 출발점에는 쓰레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꾼 혁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도시유전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한 것은 바로 RGO, 즉 러파인드 그린 오일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정제유 생산 방식은 기존의 재활용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해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폐플라스틱을 녹여 다시 제품을 만드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해 연료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원료로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SK지오센트릭, LG화학, 한화솔루션 같은 대기업들이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이 분야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추진한 수도권 매립지 자원화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로, 폐기물은 고형연료로, 하수 찌꺼기는 탈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심지어 악취까지 정화하는 시스템이 정밀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 처리장조차 발전소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생산된 일부 전기는 인근 지역에 공급되기도 했고 바이오가스는 서울의 일부 시내버스 연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둘러보며 이 나라는 폐기물을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시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고도 열분의 정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업체들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태우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제어된 온도와 무산소 환경에서 특정 고분자 사슬을 분해하고 분해된 가스를 수집하여 다시 액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연구실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내어 실제 경제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독일 동료들조차 한국 현장을 견학한 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다. 이건 화학 공정과 에너지 기술이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 정비,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속도와 협업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술 개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이 선별장으로 가고 그게 곧바로 정제소로 보내져 RGO의 원료가 되며 다시 연료로 전환되어 돌아오는 이 선순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기술은 단지 효율적인 수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현실화하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보다 더 귀한 시스템과 기술을 가진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유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들의 손끝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것은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시설보다 오히려 평범한 골목길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 둘씩 분리수거를 위해 나온 모습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질서정연하고 정숙하며 아주 철저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투명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고 뚜껑을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그게 생활의 일부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순환 시스템의 기초 설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단순한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한 절약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은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현저히 줄였고 재활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무려 98%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이나 북유럽조차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한국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 성과가 단순한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분리배출 체험존이 있었고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뒤 자발적으로 분리수거 퀴즈를 풀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말했습니다. 분리수거는 환경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입니다. 남을 위해 행동하는 훈련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릴 때부터 환경과 공동체의식을 함께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며 성인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TV를 틀면 쓰레기 분리배출 광고가 나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오늘의 분리수거 요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이돌 그룹이 나와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에 참여했고 지역 공무원은 동네를 돌며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분리수거를 누군가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전 국민적 참여가 있었기에 앞서 말씀드린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 마음이 모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스스로 석유를 만드는 나라로 바뀌는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분리수거 문화가 이토록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하는 정교한 인프라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 서울의 한 재활용 선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칩 하나였습니다. RFID, 즉 무선 인식 기술이 부착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였죠. 한국은 2013년부터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정확히 그 무게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양은 꾸준히 감소했고 무분별한 배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기술이 단지 측정의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 IoT 기반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도입된 곳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알림이 전송되고 효율적인 수거 동선이 즉시 계산됩니다. 이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위생과 효율성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 기반이 시민들의 분리수거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시유전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유기적 구조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선별장의 경우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고
재활용 품목의 혼합률 때문에 실질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상으로는 재활용률이 70%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재자원화되어 유용하게 쓰이는 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조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재활용 품질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하나의 정책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산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과감하게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들이 대기업과 연계되면서 실용화되는 사례는 유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한국형 순환경제 모델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연대였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확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시민, 낡은 선별기계를 수십 년째 정비하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 작은 실험이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술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며 길을 만드는 행정가. 한국의 도시유전은 결국 이들 모두의 조용한 손길에서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빈국이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스스로 석유를 만들어내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석유는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자의 머리에서, 시민의 손끝에서, 행정가의 기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식에서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도시유전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상징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는 에너지로, 낭비는 자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배운 이론은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단지 기술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정밀한 재활용,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의 수출과 협력.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것들을 보면 앞으로의 길도 분명히 밝을 것이라고. 세계는 지금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처럼 해보자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산유국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뽑아내는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 쓰레기를 가치로 바꾸는 나라, 그리고 국민의식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 국가를 뜻합니다. 그 중심에 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 감동적인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